한겨울밤 생계를 위해 군밤을 팔던 청년에게 찾아온 기막힌 운명. 고급 코트를 입은 아이의 방문에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없던 삶에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시작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한겨울 서울의 저녁거리는 칼바람으로 가득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도 사람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다. 네온 사인이 켜지고 퇴근길 직장인들이 지하철역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 와중에 정희아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낡은 리어카 위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구멍 뚫린 군밤통에서 나오는 연기가 추운 공기 속에서 유령처럼 흩어졌다. 이하는 낡은 장갑을 낀 손으로 군밤을 뒤적이며 골고루 익히고 있었다. 20살. 또래들이 캠퍼스를 누비고 MT를 즐길 나이에 그는 거리에 서 있었다. 아저씨, 군밤 5,000원어치 주세요. 네, 잠시만요. 이하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뜨거운 군밤을 종이봉투에 담았다. 손님에게 건네고 잔돈을 주고받는 동작이 기계적이면서도 정확했다. 1년 반.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요양병원에서 온 문자였다. 정민수 환자분 이번 달 재활치료비 입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 청솔요양병원. 이하는 한숨을 삼켰다. 아직 이번 달 치료비의 절반밖에 모으지 못했다. 군밤 장사로 하루 평균 3만 원에서 5만 원. 날씨 좋고 손님 많은 날이면 7만 원까지도 벌 수 있지만 매달 150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삼촌 정민수. 그는 이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다. 이한의 부모는 그가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정확히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삼촌도 내 엄마는 아주 어려운 사정이 있었어. 그래도 널 사랑했단다라는 말만 반복했을 뿐이다. 삼촌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이한을 키웠다. 작은 월세방에서 둘이 살았고 삼촌은 밤늦게 들어와서도 이한의 숙제를 봐줬다. 고등학생이 된 이한이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뽑혔을 때 삼촌은 소주를 마시며 눈물을 흘렸다. 이한아, 넌 달라. 삼촌처럼 살면 안 돼. 대학 가서 멋진 사람 되라. 그런데 삼촌이 공사장에서 추락했다.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쳤고 하반신 마비 진단을 받았다. 수술비와 재활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하는 입학금을 낸 대학을 포기했다. 장학금도 미래도 모두 내려놓았다. 죄송합니다, 삼촌. 병실에서 삼촌은 울먹이며 말했다. 미안하다, 이하나. 삼촌이 쓸모없어서. 무슨 소리예요? 삼촌은 저 키워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삼촌 돌볼 차례예요. 그렇게 이하는 거리로 나왔다. 편의점 야간 알바, 전단지 돌리기, 택배 상하차.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그러다 우연히 군밤 장사를 소개받았다. 초기 비용은 적고 겨울철에는 수익이 괜찮다는 말에 리어카와 군밤통을 마련했다. 이거라도 해서 삼촌 나으시게 해야지.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추운 날씨에 손님이 줄면 하루 종일 서 있어도 2만 원을 못 버는 날도 있었다. 몸은 지쳐갔고 동갑내기 친구들의 SNS를 보면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러나 이하는 자신을 다잡았다. 후회는 사치였다. 지금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버티고 내일도 리어카를 끌고 나오는 것이었다. 오후 7시가 넘어가자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다. 이하는 입김을 불어가며 손을 비볐다. 장갑을 껴도 손가락 끝이 얼얼했다. 그때였다. 한 아이가 리어카 앞에 멈춰섰다.
고급스러운 패딩 점퍼, 목에 두른 캐시미어 머플러, 깨끗하게 빗어넘긴 머리. 누가 봐도 부유한 집안의 아이였다. 아이는 군밤통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어린 친구, 군밤 사러 왔어? 이안이 부드럽게 물었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큰 눈으로 군밤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다. 혹시 길 잃은 건가? 이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아이가 입을 열었다. 이 냄새 따뜻해요.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마치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다. 이하는 순간 놀랐다. 아이의 눈빛에서 묘한 슬픔과 갈망이 느껴졌다. 마치 이 따뜻한 냄새가 아이에게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래, 따뜻하지? 각 구운 거라 더 그래. 먹어볼래? 이하는 가장 잘 익은 군밤 하나를 골라 종이에 싸서 건넸다. 조심해, 뜨거워. 아이는 조심스럽게 군밤을 받았다. 작은 손으로 껍질을 까는데 손놀림이 서툴렀다. 이안이 도와주려 하자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스스로 하고 싶은 듯했다. 겨우 껍질을 벗긴 아이가 노란 속살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이하는 웃으며 또 하나를 건넸다. 돈을 받을 생각은 없었다. 아이의 표정이 너무 순수했고 그 미소가 이안의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는 것 같았다. 아이는 군밤을 먹으며 이안을 계속 바라봤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는 듯했다. 어디 사는데? 혼자 온 거야? 이안이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기사 아저씨가 저쪽에 계세요. 근데 여기 냄새가 나서. 그래, 냄새 때문에 왔구나. 이안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멈췄다. 자신의 손이 얼마나 거칠고 더러운지 새삼 깨달았다. 대신 미소만 지어 보였다. 그때 아이가 이안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우리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안은 멈칫했다. 뭐? 얼굴이 아빠랑 똑같아요. 아이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안은 당황스러웠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줄 수밖에 없었다. 내 아빠는 어디 계시는데? 하늘에 계세요. 아이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무거웠다. 이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도 부모 없이 자랐기에 그 외로움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랬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전 아빠 얼굴을 잘 몰라요. 사진으로만 봤거든요. 근데 형아가 정말 많이 닮았어요. 아이는 군밤을 다 먹고 종이를 꼭 쥐고 있었다. 고마워요. 오랜만에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 보통은 말 안 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안 나와요. 근데 오늘은 형아한테는 말하고 싶었어요. 이하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이 아이가 왜 자신에게 마음을 여는지, 왜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쩐지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었다. 이름이 뭐야? 율라준이요. 형아는요? 나, 정이안. 이안 형아. 라준은 그 이름을 되뇌며 작게 웃었다. 그때 멀리서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라준 도련님, 여기 계셨습니까? 운전기사였다. 그는 다급하게 달려와 라준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혼자 어딜 가시면 어떡합니까? 고모님께서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죄송해요, 김 기사님. 라준은 고개를 숙였다가 이안을 돌아보았다. 형아, 또 와도 돼요? 응, 언제든지. 약속이에요.
라주는 손가락을 내밀었고 이하는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약속? 라주는 기사와 함께 사라졌고 이하는 그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봤다. 이상한 아이네. 근데 왜 이렇게 마음에 남지? 이하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군밤을 뒤적였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 작은 온기가 남아 있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그날 밤 이하는 삼촌이 계신 요양병원을 찾았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간호사가 특별히 면회를 허락해줬다. 삼촌, 오, 이하나. 왔니? 휠체어에 앉은 삼촌은 여전히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하는 알고 있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과 미안함을. 오늘 장사 잘 됐어? 네, 괜찮았어요. 이하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 오늘 번 돈은 4만 원이 전부였다. 하지만 삼촌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다행이다. 이하나, 너무 무리하지 마. 삼촌은 괜찮아. 알아요. 걱정 마세요. 이하는 삼촌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두꺼운 손. 이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자신을 위해 희생했는지 알고 있었다. 삼촌, 저 꼭 삼촌 낫게 해드릴게요. 이하나. 그리고 언젠가 삼촌이랑 같이 여행 가요. 삼촌이 가보고 싶다던 제주도. 삼촌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래, 그날이 오겠지. 이하는 삼촌과 한 시간을 보내고 병원을 나왔다. 밤하늘은 별 하나 없이 캄캄했다. 추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이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내일도 리어카를 끌고 나가야지. 그리고 언젠가는 삼촌을 꼭 낫게 하자. 그렇게 첫 번째 밤이 지나갔다. 다음 날 오후 이하는 여느 때처럼 리어카를 끌고 같은 자리에 섰다. 날씨는 어제보다 더 추웠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눈이라도 내릴 것처럼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군밤을 굽기 시작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율라준. 어제 그 아이가 또 왔다. 이번에도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어제보다 밝아 보였다. 형아. 라주는 작게 손을 흔들며 달려왔다. 라주나, 또 왔네? 네. 어제 약속했잖아요. 그랬지. 오늘도 군밤 먹을래? 네. 이하는 웃으며 군밤 봉지를 준비했다. 라주는 이번에는 돈을 꺼냈다. 형아, 이거 10,000원짜리 지폐였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먹어. 아니에요. 김 기사님이 돈 내고 사 먹어야 한대요. 그래도 받아주세요. 라준의 눈빛이 간절했다. 이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받았다. 대신 봉지를 가득 채워줬다. 많이 담아줬어. 맛있게 먹어. 고마워요. 라주는 벤치에 앉아 군밤을 까먹기 시작했다. 이하는 옆에 앉아 함께 먹었다. 둘 사이에는 이상한 편안함이 흘렀다. 라주나, 학교는 안 가? 오늘은 안 가도 돼요. 고모님이 오후에는 쉬래요. 고모님? 네. 저는 고모님이랑 살아요. 할아버지 집에서요. 아, 그렇구나. 이하는 더 묻지 않았다. 아이의 사정이 복잡해 보였다. 형아는 학교 안 다녀요? 라준이 물었다. 응, 나는 이제 안 다녀. 왜요? 일해야 해서. 군밤 파는 게 일이에요? 응. 그럼 형아는 꿈이 뭐예요? 이하는 잠시 멈칫했다. 꿈. 그런 걸 생각해 본 지가 언제였던가. 글쎄, 옛날에는 건축가가 되고 싶었어. 멋진 건물 설계하는 거. 우와, 멋있다. 근데 이제는 그냥 삼촌이 건강해지는 게 꿈이야. 삼촌이 아프세요? 응. 저희 아빠도 아팠어요. 근데 하늘로 가버렸어요.
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넌 아빠 생각 많이 나?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없어서. 근데 가끔 여기가 아파요. 라준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이하는 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런 거래. 기억은 없어도 마음은 기억한대. 형아도 그래요? 응. 나도 부모님 얼굴 몰라. 근데 가끔 꿈에서 만나. 꿈에서요? 응. 꿈에서 엄마가 나를 안아줘. 따뜻해. 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아빠 꿈꿔봤어요. 근데 얼굴이 안 보여요. 목소리만 들려요. 뭐래? 라주나 사랑해라고요. 이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너희 고모님은 잘해주시니? 네, 잘해주세요. 근데 바쁘세요. 맨날 회의하고 전화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혼자 있어요. 집은 크고 좋은데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무서워? 네. 조용하거든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럼 가슴이 답답해져요. 이하는 라준을 바라봤다. 이 아이는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지만 정서적으로는 굶주려 있었다. 라준아. 네. 살아있는 건 먹는 거야. 먹어야 힘이 나. 먹는 거요? 응. 밥도 먹고 따뜻한 것도 먹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먹는 거야. 그래야 마음이 든든해져. 라주는 이안의 말을 새기듯 귀 기울였다. 형아 말 좋아요. 그래. 네. 제가 공책에 적어도 돼요? 물론이지. 라주는 가방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다. 표지에는 라준이의 소중한 말들이라고 적혀 있었다. 여기에 좋은 말 적어요. 나중에 힘들 때 읽으려고요. 라주는 펜을 꺼내 정성스럽게 적었다. 살아있는 건 먹는 거야. 먹어야 힘이 나. 이한 형아. 다 썼어요. 라주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형아 말은 따뜻해요. 군밤처럼요. 이하는 웃음이 나왔다. 고맙다. 그렇게 둘은 1시간을 함께 보냈다. 라주는 학교 이야기, 좋아하는 만화 이야기를 했고, 이하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다. 라주는 점점 말이 많아졌고, 웃음도 늘어났다. 라주나, 너 원래 말 잘 안 한다며? 네, 근데 형아한테는 말하고 싶어요. 왜? 편해요. 형아 목소리가 좋아요. 라준의 순수한 고백에 이하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시간이 흘러 해가 지기 시작했다. 기사가 전화를 걸어왔고 라준은 아쉬운 표정으로 일어났다. 형아, 내일도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약속이에요. 라준은 다시 새끼손가락을 내밀었고 이하는 웃으며 걸었다. 라준이 떠난 후 이하는 공책에 적힌 자신의 말을 생각했다. 살아있는 건 먹는 거야. 자신이 한 말이지만 새삼 마음에 와닿았다. 자신도 지금 삼촌의 사랑을 먹으며 살아가는 중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아이에게도 무언가를 주고 있었다. 그날 밤 이하는 평소보다 마음이 가벼웠다.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한편 라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한 형아 정말 아빠 같아. 그 생각에 라준의 가슴은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다. 그러나 라준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의 행동 변화는 이미 가족들에게 포착되고 있었다는 것을. 저택에 도착한 라준을 맞이한 건 고모 한도훈이었다. 라준아, 오늘도 늦었네. 죄송해요, 고모. 괜찮아. 근데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진 것 같은데? 네. 원장 선생님도 그러시더라. 라준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대화도 하고 수업 시간에 발표도 했다고. 라준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뭔가 좋은 일 있었어?
내 좋은 형아를 만났어요. 형아? 도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누구? 군밤 파는 형아요. 되게 착해요. 도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형아랑 자주 만나니? 네, 매일 보고 싶어요. 도은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라준이 말문을 연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정체를 모르는 누군가에게 라준이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라준아, 고모가 그 형아 한번 만나봐도 될까? 네. 왜요? 그냥 라준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면 고모도 인사하고 싶어서. 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도은은 라준을 재우고 곧바로 아버지 윤혜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님, 저예요. 응, 무슨 일이냐? 라준이가 변했어요. 변했다니?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웃기도 하고요. 학교에서도 적극적이래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정말인가? 혜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근데 이유가 어떤 청년 때문인 것 같아요. 청년? 거리에서 군밤을 파는 사람이래요. 라준이가 매일 그 사람을 만나러 가요. 조사해봐라. 네. 그 사람이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라준이에게 접근한 의도가 뭔지. 아버님, 그건 너무. 도은아, 라준이는 우리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야. 조심해야 해. 도은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혜성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상층 사무실. 라준이가 말을 한다고? 그것은 기적이었다. 손자는 3년 동안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심리 상담을 받아도 최고의 의사를 데려와도 소용없었다. 그런 라준이 누군가로 인해 변하고 있다. 대체 누구지? 혜성은 비서를 불렀다. 비서실장. 예, 회장님. 조사 좀 해줘. 광화문 근처에서 군밤 장사하는 청년. 20대쯤 됐을 거야. 알겠습니다. 혜성은 불안했다. 라준을 잃을까봐. 아들을 잃은 상처가 아직도 생생한데 손자마저 누군가에게 빼앗길까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조사망이 정의안을 향해 뻗어가고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라준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이안을 찾아왔다. 그리고 둘의 우정은 깊어져 갔다. 이안은 라준에게 삶의 소소한 지혜를 알려줬다. 군밤 껍질 쉽게 까는 법, 추운 날 몸 따뜻하게 하는 법, 슬플 때 기분 전환하는 법. 라준은 모든 걸 공책에 적으며 소중히 간직했다. 형아, 이거 봐요. 라준은 학교에서 받은 칭찬 스티커를 자랑스럽게 보여줬다. 우와, 대단한데? 뭘로 받은 거야? 수업 시간에 발표했어요. 형아가 가르쳐준 얘기로요. 내가, 네, 살아있는 건 먹는 거다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이하는 웃음이 터졌다. 그래, 잘했어. 형아 덕분이에요. 라주는 이안의 손을 꼭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 이안은 그 손에서 순수한 애정을 느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곳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검은색 세단 안.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이안과 라준의 모습이 렌즈에 담겼다. 확인했습니다. 남자는 전화를 걸었다. 대상자 이름은 정이안, 만 20살. 주소는 신림동 반지하 월세. 보호자는 삼촌 정민수, 현재 요양병원 입원 중. 그래, 계속해. 직업은 군밤 장사. 하루 수입은 3만에서 5만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전과 기록 없음. 학력은 고졸, 대학 입학했으나 중퇴. 가족관계는 부모 기록 없음. 출생신고서에 모 이름만 기재. 윤지혜. 부는 공란.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지금 뭐라고 했나? 모 이름이 윤지혜입니다. 사진 보내. 예. 곧 이안의 얼굴 사진이 전송됐다. 사진을 받은 윤혜성은 손이 떨렸다. 화면 속 청년의 얼굴. 이게 어떻게... 그 얼굴은 너무나 익숙했다. 2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들 윤재혁과 꼭 닮았다. 혜성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윤지의 그 이름, 그 여자. 혜성의 기억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아들 윤재혁은 혜성의 자랑이었다. 똑똑하고 성실하고 따뜻한 청년. 혜성은 재혁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재혁이 어느 날 집에 여자를 데려왔다.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제 여자친구 윤지혜입니다. 지혜는 수수한 외모의 여성이었다. 미소가 따뜻했고 눈빛이 맑았다. 안녕하세요. 혜성은 예의상 인사를 받았지만 속으로는 탐탁지 않았다. 어디 사는가? 변두리 작은 집에 살아요. 부모님은 안 계세요. 직업은? 카페에서 일해요. 혜성의 표정이 굳었다. 재혁은 아버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말했다. 아버지, 저 지혜랑 결혼하고 싶어요. 뭐? 사랑해요. 안 돼. 혜성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우리 집안과 맞지 않아. 다른 사람 만나라. 아버지, 재혁아, 넌 후계자야. 함부로 결혼할 수 없어. 지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지혜야, 내 잘못이 아니야. 재혁은 지혜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저 지혜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럼 회사도 포기할 거냐? 재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혜성은 냉정하게 말했다. 생각 정리하고 와라. 그날 이후 재혁과 지혜는 헤어졌다. 정확히는 헤어지도록 강요당했다. 혜성은 지혜에게 돈을 줬다. 이 돈 받고 재혁이 앞에 나타나지 마. 지혜는 돈을 받지 않았다. 전 돈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재혁 씨가 행복하면 돼요. 그리고 지혜는 떠났다. 재혁은 몇 달 동안 폐인처럼 지냈다. 혜성은 안타까웠지만 이것이 최선이라고 믿었다. 우연히 지혜를 봤다. 그녀는 임신한 상태였다. 재혁 씨의 아이예요. 지혜는 조용히 말했다. 혜성은 충격받았다. 그럼 왜 말 안 했어? 재혁 씨가 회장님께 미움받을까 봐요. 전 괜찮아요. 아이 혼자 키울게요.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돈도 주고. 필요 없어요. 지혜는 단호했다. 그렇게 지혜는 또다시 사라졌다. 혜성은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흔적을 감춘 듯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다. 혜성은 지혜와 그 아이를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내 손자 어디선가 살고 있겠지. 현재 혜성은 사진 속 이안을 다시 봤다. 재혁이와 똑같아. 눈물이 흘렀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손자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구나. 혜성은 비서에게 지시했다. 더 조사해. 친자 확인이 가능한지도 알아봐. 예, 회장님. 혜성은 창밖을 바라봤다. 마음이 복잡했다. 만약 정말 내 손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지? 기쁨과 죄책감,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였다. 한편 이안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오늘도 군밤을 굽고 있었다. 형아, 라준이 또 왔다. 오늘은 일찍 왔네? 네, 빨리 보고 싶었어요. 둘은 웃으며 군밤을 나눠 먹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시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이안과 라준의 만남은 계속됐고 라준은 날이 갈수록 밝아졌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선생님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라준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담임 선생님은 도은에게 전화로 말했다. 정말 기적 같아요. 이제는 자발적으로 손도 들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해요. 도은은 복잡한 마음으로 대답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도은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아버지 혜성은 여전히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고 점점 더 진지해지고 있었다. 도은아. 어느 날 저녁 혜성이 도은을 불렀다. 예, 아버님. 그 청년 정희안이라는 아이 말이야. 네. 내일 데려와. 예. 내가 직접 만나볼 거야. 도은은 놀랐다. 아버님, 그게 무슨... 라준이를 변화시킨 사람이면 나도 만나봐야 하지 않겠나? 혜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도은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다음 날 저녁, 이하는 평소처럼 군밤을 굽고 있었다. 날씨가 추워서인지 손님이 많았다. 이하는 바쁘게 움직이며 군밤을 팔았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때였다. 시청 단속 차량이 나타났다. 저기 불법 노점상. 구청 직원 2명이 내렸다. 뒤따라 용역 직원들도 나왔다. 이한의 얼굴이 굳었다. 죄송합니다. 여기 허가받은 자리예요. 허가? 어디 보자. 이한은 급하게 허가증을 꺼냈다.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이거 기간 만료됐네. 불법이야. 네. 그럴 리가. 이한이 확인하니 정말로 기간이 지나 있었다. 깜빡한 것이다. 일주일 전에 만료됐어. 벌금 내고 리어카 압수. 잠깐만요. 제가 몰랐어요. 연장 신청할게요. 안 돼. 규정이야. 용역 직원들이 리어카에 손을 댔다. 그만. 이거 없으면 전 삼촌 치료비를. 이한의 목소리가 절박했다. 하지만 용역 직원은 거칠게 리어카를 밀었다. 비켜. 안 돼요. 이한이 리어카를 붙잡자 용역 직원이 이한을 밀쳤다. 이 새끼가. 이한은 얼어붙은 도로에 고꾸라졌다. 손바닥이 찢어지며 피가 났다. 아. 리어카가 넘어졌다. 군밤통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이 깨졌다. 뜨거운 군밤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안 돼. 이하는 무릎을 꿇고 군밤을 주었다. 손은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이거 없으면 삼촌이.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저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싫어. 용역 직원들이 리어카를 트럭에 싣기 시작했다. 제발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하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들은 무시했다. 그때였다. 그만.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모두가 돌아봤다.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서 있었다. 뒷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노신사가 내렸다. 윤혜성이었다. 뭐하는 짓들인가? 혜성의 목소리는 권위가 있었다. 용역 직원들이 움찔했다. 저희는 단속을. 단속? 저 청년이 뭘 잘못했나? 불법 노점상입니다. 허가 기간이 일주일 지났다고? 예. 그럼 연장 신청 기회는 줬나? 그건 법적으로 경고 후 시정 기간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구청 직원이 당황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럼 지금 하는 건 과잉 단속 아닌가? 혜성은 명함을 꺼냈다. 나는 혜성중공업 회장 윤혜성이요. 이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소. 물러가시오. 구청 직원은 명함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그들은 황급히 철수했다. 혜성은 이한에게 다가갔다. 이한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얼굴은 눈물과 먼지로 범벅이었고 손은 피로 젖어 있었다. 괜찮은가?
혜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이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혜성을 봤다. 순간 혜성은 숨이 멎었다. 가까이서 본 이한의 얼굴. 그 얼굴은 제혁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눈매, 코, 입술 모양까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혜성은 중얼거렸다. 이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병원부터 가세. 손 다쳤어.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혜성은 비서에게 신호했다. 병원으로 모셔. 예, 회장님. 이하는 당황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리어카는 내가 보관해 둘 테니 걱정 말고. 왜 이렇게까지. 혜성은 이한의 눈을 똑바로 봤다. 자네 이름이 뭔가? 정희안입니다. 나이는? 20살이요. 부모는? 이한은 고개를 숙였다. 없습니다. 그럼 누가 키웠나? 삼촌이요. 혜성의 가슴이 뛰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을 알고 있나? 이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왜 그걸? 그냥 궁금해서. 윤지예요. 혜성은 눈을 감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윤지혜. 할아버지 혹시 우리 엄마를 아세요? 혜성은 눈을 떴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병원 가세. 가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이하는 거부할 수 없었다. 혜성의 눈빛에서 뭔가 간절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승용차에 탄 이한. 부드러운 가죽 시트, 따뜻한 온도, 은은한 음악. 모든 게 낯설었다. 혜성은 이한을 계속 바라봤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혜성은 참았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확인해야 했다. 병원에 도착했다. VIP 응급실. 의사가 이한의 상처를 치료했다. 다행히 깊지 않네요. 소독하고 밴드만 붙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치료가 끝나고 혜성과 이한은 조용한 상담실에 마주 앉았다. 혜성은 차를 내왔다. 마시게. 감사합니다. 이한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다. 따뜻했다. 정희안 군. 예.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나? 뭐요? 자네 어머니에 대해서. 이하는 잠시 망설였다. 전 엄마를 모릅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대요. 누가 그러던가? 삼촌이요. 삼촌은 뭐라고 하던가? 자네 아버지에 대해서. 아빠는 모른대요. 엄마가 말 안 하셨대요. 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출생신고는 되어 있나? 네. 엄마 이름으로만요. 아빠라는 공란이래요. 그렇군. 혜성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한군, 내가 제안이 하나 있네. 예.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보지 않겠나? 친자 확인이요? 그래. 나와 자네가 혹시 가족일지도 모르니까. 이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아들을 잃었네. 그 아들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 이름이 윤지혜였지. 이한의 눈이 커졌다. 그럼 설마.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자네 얼굴이 내 아들과 너무 닮았어. 이한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저는 두렵나? 네, 무섭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서요. 혜성은 이한의 손을 잡았다. 이한군 나도 무서워. 만약 자네가 내 손자가 아니면 또다시 잃는 거니까. 하지만 알아야 해. 진실을. 이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검사해보겠습니다. 고맙네. 그날 둘은 유전자 검사를 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했다. 이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란스러웠다. 나한테 가족이 있을지도 몰라.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했다. 그리고 혜성도 마찬가지였다. 재혁아, 내 아들이 맞기를. 그렇게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됐다. 일주일은 길고도 짧았다. 이하는 평소처럼 군밤 장사를 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라주는 여전히 찾아왔고 둘은 변함없이 시간을 보냈다. 형아, 요즘 왜 멍하니 있어요? 라준이 물었다. 응? 아니야,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무슨 생각? 글쎄, 가족에 대한 생각? 가족이요? 응, 나한테도 가족이 더 있을지도 몰라. 라주는 눈을 반짝였다. 정말요? 그럼 형아한테 엄마나 아빠가 생기는 거예요? 응, 할아버지. 라주는 기뻐했다. 좋겠다. 저도 할아버지 계세요. 그래. 네. 우리 할아버지는 되게 무서워 보이는데 사실은 따뜻하세요. 이하는 웃었다. 그렇구나. 라준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이한이 말하는 할아버지가 바로 라준의 할아버지, 윤혜성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다. 이한은 혜성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이한군, 결과가 나왔네.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겠나? 예, 알겠습니다. 이한은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혜성의 사무실이었다. 최상층 회장실. 넓고 화려한 공간. 커다란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혜성은 소파에 앉아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다. 왔나? 예. 앉게. 이한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혜성은 봉투를 이한에게 건넸다. 열어보게. 이한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유전자 친자 확인 검사 결과. 검사 대상 윤혜성 정의한. 친자 확률 99.97%. 결론 생물학적 조부와 손자 관계 확인됨. 이하는 종이를 떨어뜨렸다. 이게. 혜성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정말이구나, 넌 내 손자야. 이하는 숨이 멎을 뻔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할아버지.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한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혜성은 일어나 이한을 끌어안았다. 이한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를 몰랐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도 몰랐어. 할아버지. 용서해다오.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둘은 한참을 울었다. 20회의 세월이 만들어낸 간극이 조금씩 메워지는 순간이었다. 눈물을 닦은 혜성이 말했다. 이하나, 앉아라. 해줄 이야기가 있다. 예. 혜성은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 아버지 이름은 윤재혁이었어. 내 하나뿐인 아들이었지. 재혁? 똑똑하고 착하고 따뜻한 아이였어. 할아버지의 자랑이었지. 혜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재혁이가 25살 때 내 어머니 윤지혜를 만났어. 그 여자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순수하고 착했지. 엄마가요? 그래, 재혁이는 지혜를 정말 사랑했어. 결혼하고 싶어 했지. 근데 할아버지가 반대했어. 혜성은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는 어리석었어. 문벌, 체면, 그런 것만 생각했지. 지혜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집안이 변변치 않다는 이유로 반대했어. 할아버지, 지혜에게 돈을 줬어. 재혁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지만 지혜는 돈을 받지 않았어. 그냥 조용히 떠났지. 재혁이를 사랑했기에. 이하는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재혁이는 폐인처럼 살다가 이 할애비가 하자는 대로 이끌려왔지. 그러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혜성은 이한을 바라봤다. 엄마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건 나도 몰라. 조사를 해봤는데 너를 낳고 얼마 안 가서 돌아가신 것 같아. 그렇군요. 이하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엄마를 생각했다.
그리고 아버지도. 할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혜성은 미소를 지었다. 따뜻한 사람이었어. 너처럼. 저처럼요? 그래. 재혁이는 약한 사람을 돕는 걸 좋아했어.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지. 이하는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미소가 따뜻했어. 내 미소처럼. 혜성은 이한의 손을 잡았다. 이한아, 넌 재혁이와 지혜의 아들이야. 할아버지에게는 마지막 남은 가족이야. 이한은 눈물을 닦았다. 할아버지 저도 가족이 생겨서 기뻐요. 근데, 삼촌은 어떻게 해요? 저를 키워주신 분인데. 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삼촌도 우리 가족이지. 내일 당장 삼촌을 최고의 병원으로 옮기겠어.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할게. 정말요? 그래. 그리고 삼촌의 재활치료비, 생활비 모두 내가 책임질게. 이하는 감격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고맙긴 이건 할아버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혜성은 일어났다. 이하나, 이제 우리 집에 가자. 네.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더 이상 혼자 살 필요 없어. 이하는 망설였다. 근데 저는 뭐가 걱정이냐? 저 준비가 안 됐어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혜성은 이한의 어깨를 두드렸다. 천천히 해도 돼. 하지만 약속해라.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말라고. 예, 약속할게요. 그날 밤 이한은 삼촌에게 모든 걸 말했다. 삼촌, 저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뭐? 삼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혜성중공업 회장님이 제 할아버지래요. 세상에. 이하는 검사 결과를 보여줬다. 삼촌은 종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하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삼촌, 저 때문에 걱정 많으셨죠? 아니야. 삼촌은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삼촌도 이제 좋은 치료 받으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삼촌은 고개를 저었다. 이하나, 삼촌은 괜찮아. 넌 이제 내 인생 살아. 할아버지랑 가족으로 살라고. 삼촌도 우리 가족이에요. 이하나.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삼촌도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같이 가요, 삼촌. 삼촌은 울었다. 고맙다, 이하나 정말 고마워. 둘은 손을 꼭 잡았다. 그렇게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 다음 날 혜성은 약속대로 삼촌 정민수를 VIP 병원으로 옮겼다. 최고의 재활 전문의가 배정됐고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정민수 씨, 희망을 가지세요.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의사의 말에 삼촌은 눈물을 흘렸다. 이하는 삼촌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삼촌, 꼭 나으실 거예요. 이하나 꿈만 같구나. 한편 혜성은 이한을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갔다. 거대한 저택, 정원과 분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이한은 압도당했다.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그래. 이제 내 집이기도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가정부들이 줄지어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도련님. 도련님이라니. 이하는 어색했다. 그때 계단에서 한 여성이 내려왔다. 한도은이었다. 아버지, 이분이? 도은아, 소개한다. 내 손자 정희안이다. 도은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손자요? 그래. 도은은 이한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친자 확인은 하셨어요? 당연하지. 99.97%야. 도은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재혁의 여동생이었다. 즉, 이한의 고모였다. 믿기지 않네요. 나도 그랬어. 하지만 사실이야. 도은은 이한에게 다가왔다.
정의안이라고 했나? 예. 나는 한도은. 내 아버지의 여동생이야. 내 고모지. 고모님, 앞으로 잘 지내자. 도은은 손을 내밀었고 이하는 악수했다. 하지만 도은의 눈빛은 차가웠다. 이하는 그걸 느꼈다. 고모님이 저를 싫어하시나? 저녁 식사 시간. 넓은 식탁에 이한, 혜성, 도은이 앉았다. 고급 요리들이 차려졌지만 이하는 편하게 먹을 수 없었다. 많이 먹어라, 이하나. 혜성은 이한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줬다. 감사합니다. 도은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하지만 가끔 이한을 날카롭게 쳐다봤다. 식사 후 혜성은 이한에게 방을 배정했다. 여기가 내 방이야. 넓고 깨끗한 방. 킹사이즈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게 새 것이었다. 이렇게 좋은 방을 저한테요? 당연하지, 넌 내 손자이니까. 이하는 감격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고맙긴. 편히 쉬어라. 혜성이 나가고 이하는 혼자 남았다. 침대에 누운 이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모든 게 너무 빨리 변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군밤 장사를 하던 자신이 오늘은 대기업 회장의 손자가 되었다. 나 잘할 수 있을까?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도은이 들어왔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예, 고모님. 도은은 의자에 앉았다. 이하나, 솔직히 말할게. 예. 난 널 믿을 수 없어. 이하는 당황했다. 왜요? 갑자기 나타난 아들. 너무 타이밍이 좋지 않니? 무슨 말씀이신지. 라준이가 너한테 의지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갑자기 내가 우리 가족이 됐어. 우연치곤 너무 완벽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어요. 운명? 전 라준이를 만나기 전까지 할아버지에 대해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도은은 팔짱을 꼈다. 그래, 믿어주지.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 뭔가요? 넌 이제 뭘 원하니? 돈? 지위? 회사? 이하는 고개를 저었다.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가족이 생긴 게 기뻐요. 가족? 네. 삼촌만 있던 제게 할아버지가 생기고 고모님이 생기고 동생 같은 라준이도 있고 그게 좋아요. 도은은 이한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진심이니? 예. 도은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시간이 증명해 주겠지. 내가 진짜 가족이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고모님, 오해하지 마. 난 그냥 조심스러운 거야. 라준이를 아버님을 지켜야 하니까. 이해해요. 도은은 일어났다. 그래, 잘 자. 고모님도요. 도은이 나가고 이하는 다시 혼자가 됐다. 고모님이 날 의심하는 건 당연해.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 이하는 결심했다. 진심으로 가족이 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이하는 일찍 일어나 정원을 산책했다. 겨울 햇살이 따뜻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형아. 돌아보니 라준이 달려오고 있었다. 라준아. 형아, 왜 여기 있어요? 라준은 이한을 보고 반가워했다. 이한은 무릎을 굽혀 라준과 눈높이를 맞췄다. 라준아, 사실은 말이야. 응? 나 이제 여기서 살게 됐어. 정말요? 응. 왜요? 이한은 미소 지었다. 나 너희 할아버지 손자야. 라준은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너랑 나 가족이야. 사촌. 라준은 잠시 멍했다가 갑자기 이한을 꼭 안았다. 형아, 정말요? 응. 우리가 가족이에요? 그래.
라주는 눈물을 흘렸다. 너무 좋아요. 형아가 진짜 형아가 됐어요. 이안도 라준을 안았다. 라준아, 앞으로 잘 지내자. 네, 약속이에요. 둘은 손가락을 걸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혜성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재혁아, 내 아들과 손자가 이렇게 만났구나. 혜성은 감사했다. 운명에게, 하늘에게, 그리고 다짐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야. 이한이와 라준이 두 아이 모두 지킬 거야.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탄생했다. 며칠이 지났다. 이한은 서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원을 산책하고 라준과 함께 아침을 먹었다. 삼촌도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이한아, 오늘 삼촌 다리가 조금 움직였어. 정말요, 삼촌? 응. 의사 선생님이 희망적이래. 이하는 기뻤다. 모든 게 좋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도은의 시선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이한을 경계했다. 아버님, 이한이를 너무 빨리 회사에 소개하시는 건 아닐까요? 어느 날 저녁 도은이 혜성에게 말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갑자기 후계자로 발표하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혜성은 고개를 저었다. 이한이는 내 손자야. 당연히 소개해야지. 하지만 도은아, 내 걱정은 이해해. 하지만 이한이를 믿어봐. 도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한편 이한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나 회사 일할 수 있을까? 이하는 고졸이었다. 경영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다. 갑자기 대기업 후계자가 된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그때 혜성이 이한을 불렀다. 이한아, 앉아라. 예,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제안이 있다. 뭔가요? 대학에 가는 게 어떻겠니? 이한은 놀랐다. 대학이요? 그래. 내가 원래 합격했던 대학. 다시 입학할 수 있어. 근데 시기가. 걱정 마. 할아버지가 알아볼게. 그리고 경영학을 공부해라. 회사 일을 배우려면 필요하니까. 이하는 망설였다. 할아버지, 전 회사 일 해야 하나요? 혜성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어. 내가 원하는 걸 하면 돼. 그럼. 하지만 이하나, 이 회사는 내 아버지가 물려받았어야 할 거야. 재혁이가 살아있었다면 이 자리에 있었을 거고. 이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내게 선택권을 주고 싶어. 회사를 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어. 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먼저 공부를 해봐라. 그래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이하는 감동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긴. 넌 내 손자니까. 그날 이후 이하는 대학 재입학 준비를 시작했다. 혜성의 도움으로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동시에 이하는 라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형아, 오늘은 뭐하고 놀래요? 글쎄, 넌 뭐하고 싶은데? 눈사람 만들고 싶어요. 좋아, 가자. 둘은 정원에서 눈사람을 만들었다. 라주는 깔깔 웃으며 눈을 던졌고 이하는 눈을 피하며 웃었다. 형아, 맞았다. 이놈 봐라. 이한이 라준을 쫓아가자 라준은 도망치며 웃었다.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도은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이한이 진짜 라준이를 아끼는구나. 도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도은이 이한을 불렀다. 이한아, 잠깐 나와봐. 예, 고모님. 둘은 정원 벤치에 앉았다. 이한아, 미안해. 예, 내게 너무 차갑게 대했어. 경계했던 거 이해해줘. 괜찮아요, 고모님.
당연한 거였어요. 넌 정말 착하구나. 도우는 미소 지었다. 라준이가 너 때문에 많이 변했어. 밝아졌어. 고마워. 아니에요. 라준이가 저한테도 힘을 줬어요. 그래. 네. 라준이 덕분에 전 가족을 찾았으니까요. 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하나, 앞으로 우리 잘 지내자. 네, 고모님. 둘은 악수했다. 그날 저녁 혜성은 가족 모임을 열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무슨 날이에요, 할아버지? 라준이 물었다. 이한이를 공식적으로 우리 가족으로 소개하는 날이지. 혜성은 샴페인을 따랐다. 라준에게는 주스. 건배하자.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이하는 가슴이 따뜻했다. 이 순간이 꿈만 같았다. 나 정말 가족이 생겼구나. 혜성은 이한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한아, 이걸 받아라. 이게 뭐예요? 열어봐. 이한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반지가 있었다. 이건 우리 집안의 갑오야. 대대로 장손에게 물려주는 거지. 원래는 재혁이가 받았어야 했는데 이제 내 차례야. 이하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다. 할아버지 이렇게 귀한 걸. 넌 내 손자야. 당연한 거야. 이하는 눈물을 참으며 반지를 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라준이 이한의 손을 잡았다. 형아, 반지 예뻐요. 그치? 라준아, 형아가 약속할게. 이 반지처럼 우리 가족을 소중히 지킬게. 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형아 지켜줄게요. 모두가 웃었다. 그날 밤 이하는 삼촌을 찾아갔다. 삼촌. 오, 이하나. 왔니? 네. 삼촌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하는 반지를 보여줬다. 우와, 이게 뭐니? 할아버지가 주신 갑오예요. 삼촌은 눈물을 흘렸다. 이하나 정말 잘됐다. 너무 잘됐어. 삼촌, 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삼촌이 저를 키워주신 것. 이하나. 삼촌 없었으면 전 여기 있을 수 없었어요. 삼촌은 제 은인이자 아버지예요. 삼촌은 이한을 꼭 안았다. 고맙다. 이하나, 너를 키우길 정말 잘했어. 둘은 한참을 울었다. 그렇게 이하는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하지만 혜성에게는 아직 하나 더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다음 날 혜성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기자들이 집중했다. 제 손자를 찾았습니다. 손자요? 네. 20해 전 제가 잃은 아들의 아들. 정희안입니다. 이한이 무대에 올랐다. 플래시가 터졌다. 이한 군,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이한은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정희안입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저를 여기로 이끌었습니다. 앞으로 할아버지와 가족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그날 이한의 이야기는 전국 뉴스에 나왔다. 대기업 회장, 잃어버린 손자 찾아. 군밤 장사 청년 알고 보니 재벌가 후계자.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감동했다. 그리고 이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다. 봄이 오고 있었다. 눈은 녹고 새싹이 돋아났다. 이한은 대학에 복학했다. 경영학과. 처음엔 어려웠지만 열심히 공부했다. 삼촌은 기적적으로 회복해서 휠체어 없이 걸을 수 있게 됐다. 이한아, 봐. 내가 걷는다. 삼촌, 정말 대단해요. 둘은 껴안으며 울었다. 라주는 학교에서 모범생이 되었다. 친구들도 많아졌고 발표도 자주 했다. 형아,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우리 라준이
대단한데? 형아 덕분이에요. 도은도 이안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이제는 진짜 조카처럼 아꼈다. 이안아,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볼래? 좋아요, 고모. 그리고 혜성. 그는 이안을 회사에 데려가 조금씩 일을 가르쳤다. 이안아, 이게 우리 회사 구조야. 어렵네요. 천천히 배워. 급할 거 없어. 이안은 성실하게 배웠다. 그리고 놀랍게도 경영 감각이 있었다. 이안 군의 아이디어 좋은데요? 임원들도 이안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어느 봄날, 혜성은 이안을 데리고 어느 묘지로 갔다. 여기가 어디예요, 할아버지? 내 부모님이 계신 곳이야. 이안의 가슴이 뛰었다. 두 개의 묘비. 윤재요? 윤지혜. 이안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어머니. 눈물이 흘렀다. 저예요, 이안이에요. 혜성도 옆에 무릎을 꿇었다. 재여가, 지혜야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어. 할아버지. 하지만 이안이는 내가 지킬게. 약속해. 평생 지킬게. 이안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저를 찾아주셔서 고맙긴. 넌 내 손자니까. 둘은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혜성은 또 하나의 결정을 발표했다. 나는 지혜나눔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지혜나눔재단이요? 그래. 내 어머니 이름을 딴 거야. 이 재단은 소외계층 청소년을 돕는 일을 할 거야. 이안은 감동했다. 할아버지, 이안아, 내가 이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줬으면 해. 제가요? 그래. 넌 직접 힘든 삶을 살아봤으니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요. 꼭 할게요. 그렇게 지혜나눔재단이 설립됐다. 재단은 빈곤층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직업훈련을 시켰고 멘토링을 제공했다. 이안은 직접 현장에 나가 아이들을 만났다. 형, 저도 형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물었다. 당연하지. 포기하지 마. 너도 할 수 있어. 이안은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이랬었지 희망을 잃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어느 토요일, 이안은 라준과 함께 옛날 군밤 자리로 갔다. 형아, 여기가 그 자리예요? 응. 여기서 우리 처음 만났지. 기억나요? 라주는 주변을 둘러봤다. 형아, 군밤 한 번 더 구워줘요. 진짜? 네. 이안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이안은 근처 가게에서 군밤을 사왔다. 자, 먹어봐. 와, 맛있어요. 라주는 행복한 표정으로 군밤을 먹었다. 형아, 그때 이 맛이었어요. 따뜻하고 달달한 맛. 그래. 네. 이 맛이 저를 변하게 했어요. 이안은 라준을 끌어안았다. 라준아, 고마워. 내가 나를 찾아줘서. 저도요, 형아. 형아가 저를 따뜻하게 해줘서. 둘은 웃으며 군밤을 나눠 먹었다. 그 모습을 멀리서 혜성이 지켜보고 있었다. 비서와 함께. 회장님, 돌아가시죠. 아니, 조금만 더. 혜성은 미소 지었다. 저 둘을 보니 마음이 편하네. 좋은 형제간입니다. 그래, 재혁이가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혜성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재혁아, 지혜야, 이안이가 잘 자라고 있어. 라준이도 밝아졌고, 우리 가족은 다시 행복해졌어. 하늘에서 지켜봐줘.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였다. 혜성, 도은, 이안, 라준, 그리고 회복한 삼촌까지. 오늘은 우리 가족이 완전히 모인 첫날이야. 혜성이 말했다. 건배하자.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이하는 주변을 둘러봤다. 할아버지, 고모, 라준, 삼촌. 모두가 웃고 있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라준이 이한의 옷을 잡아당겼다. 형아. 응? 그 군밤 냄새 아직도 기억나요. 이한은 미소 지었다. 나도 기억나. 그날이 시작이었지. 무슨 시작이요? 우리 삶이 다시 시작된 거야. 너도 나도. 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날부터 모든 게 변했어요. 그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야. 약속이에요? 약속? 둘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다. 차가웠던 계절이 지나고 따뜻한 계절이 시작됐다. 이안의 인생도 마찬가지였다. 추웠던 시절이 지나고 이제는 따뜻한 날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안은 알았다. 진짜 부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따뜻한 순간.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이안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모두에게. 라준이 물었다. 뭐라고요? 아니, 혼잣말이야. 이안은 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라준아, 사랑해. 저도요, 형아. 모두가 웃었다. 그렇게 겨울은 끝났고 봄이 왔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따뜻하고 행복하게.